사실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뵈면 고생을 전혀 안 하. 너무 고우세요. 예쁘고 네, 아름다우시고. 어둠이랑 하나도 없는. 그래서 밝게 생활해 오신 선생님처럼 보이는데요. 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잘해주고 네. 좀 푸근하고 그리고 제가 가난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는 결혼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일 도우면서 학교에 출근했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물론 사업을 한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씀씀이가 예뻤어요. 그 당시에 골프를 치고 색소폰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었죠. 그런 간극들이 저는 이렇게 일만 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멀어질 즈음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도 모르고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 뒤에 남편은 저희 셋만 남기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전 영문도 모른 채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빚쟁이들은 다 저에게 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가셨으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뭐 학교고 집이고 찾아왔고 심지어 또 저희 큰아이한테도 아빠 어디 갔어? 알고 있지?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걸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한 10년간 보낸 것 막 같습니다. 차업도 들어오고 협박도 받고. 하여튼 숨겼지. 찾아라, 찾아내 이렇게 뭐 하니까 저는 전혀 진짜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걸 또 펴낼 수도 없잖아요, 직장인데. 그래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의지할 때가 그때 엄마가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시댁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제가 정말 기댈 곳이라고는 없는 좀 힘든 세월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그러면 그렇게 혼자서 계속 키우신 거예요? 엄마께서 어릴 적 아이들을 봐주시다가 네. 신호암이라고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엄마가? 아우. 네, 그때 아이 막내는 유치원 어릴 때고 이러니까 제가 정말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이거 어떡하지 걱정만 하는데 마침 집 근처에 이웃 언니가 있어서 네. 맡기고 저는 학교에 가고 네. 갔다 오면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고 계속 그런 생활을 아주 수년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직업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 하지만 너무 힘들게 두 아이를 키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또 형제들도 다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일을 했지만 또 어머니를 또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거는 제가 좀 하면서 또 여동생이 같이 하면서 저희 자매밖에 없으니까 네. 엄마가 또 한 투병 생활이 암은 길잖아요. 네. 긴 기간 동안 원래 몸이 공장 다니시고 장사하시고 해서 안 좋으신데 그때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쇠약해지셔서 지금껏 어머니는 많이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이렇게 편찮으지 않은 날이 없으신 거. 네. 이게 마음이 아프죠. 네. 네. 그러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혜진 선생님도 몸이 음. 건강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이혼을 하고 빅독촉을 10년 시달리면서 네. 제가 그때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2018년에. 네. 어머 어떡해. 아니 지금 아이들도 어리고 친정 어머니도 신우암인 상황에서 암 판정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하셨어요? 제가 직장도 놓지 못했어요. 네. 다니면서 그렇게 내려놓은 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걸 이제까지 몰랐던 거예요. 제 안에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도 저 노래를 불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외로워도 슬퍼도 어머. 나는 안 울어. 웃어라 혜진아 울면 바보야. 매일 아침 자기의 속이 썩
닫고 문드러지는 걸 모르고 지금도 암 한우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는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왜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사실은 수술하기 한 달여 동안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눈물로 지샜거든요.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하나님을? 아니요. 제가 믿는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러면서 모태신앙으로 그냥 출석신앙. 하나님한테 안 가면, 교회에 안 가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가는 고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유방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든 생각이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사실은 악다구니 쓰면서 원망하고 울고 막 그렇게 한 달을 보냈더라고요. 네.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네요. 그럼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 진단을 받을 때는 그냥 똑 떼내면 돼요 이렇게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달을 제가 원망으로 울며 지샌 이것들이 암을 키운 거예요. 임파까지 전이가 됐었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암 분화도가 최고 등급의 고위험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 시간을 원망과 자책으로 그렇게 보낸 게 화근이 됐더라고요. 암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리 컸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똑 떼내고 복귀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임파가 전이가 됐다니까 너무 놀랐고 그 결과 8번의 항암과 30번의 방사 치료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아니 이 8번 30. 암투병 하신 분들 보면 정말 살도 많이 빠지시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 투병을 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지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게 투병을 하셨을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셨어요? 제가 막상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간병조를 짜주셨더라고요. 교회에서요? 네. 오전 김권사, 저녁 이권사. 왜냐면 그분들 가정이 있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제가 3주 정도를 병원에 있었거든요. 몇 주를 이렇게 짜 놓으신 걸 사모님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교회 간병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이.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친구 한 명이 저를 간호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아껴두겠다고 친구가 있어서 같이 해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 항암이나 이런 걸 저도 처음 해봤고 그게 어떤지 몰라서 근데 너무 지금 딱 돌이켜 생각하면 와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뒷감당이나 남겨진 두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해병대를 지원했더라고요. 자원을 해서.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진단을 기다리고 있을 때 검사 받고 그래서 얘가 그때 이렇게 해병대에 가면 왜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배웅을 하면서 제가 설마 암일까 하고 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고 보내고 나서 배웅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암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7주라는 훈련 기간에 아이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이한테 비밀로 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면회 가잖아요. 처음 훈련 마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막내가 이제 걱정인 게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딱 하고 나서 5월인데 제가 이제 밥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감선생님, 동훈이 엄마입니다. 제가 암에 걸렸는데 제가 혼자라서 사실은 봐줄 사람이 없어요.
동훈이 어머니 수술 잘 하시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기숙사에서 잘 내리고 있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제가 지나고 생각하니까 첫째 아들은 나라에서 키워줬고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 키워줬고 저는 직장 가기 전엔 항상 스마일 연습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게 저한테 제일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항암을 빨간 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제가 했던 약 중에 4번 항암이 맞고 네. 이 항암이 부작용이 네. 이렇게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막 흐릿하고 안 보이고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기고 뭐 이 곳곳의 세포들을 다 건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일시적이었지만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네,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책이 볼 수 없으면 얼마나 가슴이 그냥 철렁해요. 그러니까 네. 암 환자님들이 제일 먼저 실감하는 게 머리가 우수수 빠져가고 네. 그럴 때 그때의 공포감. 네. 그다음에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일어날 수 없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좌절을 한다 그러죠. 네. 하여튼 거기 그러면서 무섭진 않았나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담담하게 하시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암담하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얼마 지나니까 저는 굉장히 머리를 사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등까지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다녔는데 그냥 하염없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싹 밀고 보살을 썼고 그리고 나서 그 구토와 이런 것이 정말 너무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물도 못 삼키는 그런 4주를 보내면서도 제가 그 다음 항암은 이제 근육통 항암인데 이제 항암이 거듭될수록 이게 체력이 너무 소진되니까 학교는 고사하고 일어설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밥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를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암요양병원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따리 하나 싸서 그냥 들어간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서. 네, 그 안에는 제가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었죠. 네. 혼자 그렇게 요양본에 짐을 들고 들어갈 때 그 썩을 버스 것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럼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한 건가요? 이제 4차 정도 하니까 도저히 제가 이제 백기를 들고 간 곳이 요양병원이었거든요. 학교는 이제 휴직을 내고 그렇게 갔었는데 요양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네. 임상 실험을 하자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너무 예민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보고 제가 몇 기입니까? 물으니까 말끝을 흐리셨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임상 실험 제가 아까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암이 퍼지는 속도가 빠른. 네. 그러니까 그런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권하시더라고요. 네. 약을 먹고 매주 이제 임상 실험이니까 데이터 피를 뽑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해 보라고. 근데 저는 이게 혈관이 없는데 일주일마다 피를 뽑는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저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까지 안 했으니까 매달릴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네. 이제 무늬만 신앙으로 살아오다가 네. 처음에는 원망을 했잖아요. 네. 그 암이 그렇게 커졌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러다가 하늘나라 문턱을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시험까지 하자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더라고요. 그렇지. 저와 같은 암환우들이 너무 많이 있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혼자 있는 것보다 너무 의지가 되니까 그냥 거기 생활이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약한 저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언니도 있었고요. 사실 친구도 만나서 같이 그 교회에 주일마다 다니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힘든 일이 뭐냐 하면 한 명씩 베드가 이제 치워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제가 외출을 갔다 오거나 집에 다녀갔다 오면 침대가 하나씩. 심지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언니가 서울의 병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참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으로. 그걸 계속 바라보고 기약도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때까지 고생만 하고 걷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했는데 저 이대로 가기 싫어요. 저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살고 싶어서. 기도가 막 나왔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기도 덕분에. 네. 네. 많은 죽음들을 거기서 또 접할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그런 죽음을 보는 슬픔이 있었지만 네. 의지가 되는 동료 저희 암 환자들의 의지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냥 모태 신앙으로 다녔던 신앙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도 깊어지고.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감사를 깨닫고 글을 쓰면서 마음을 다독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좀 몸으로 배웠거든요. 네. 제가 원래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을 하고 있었지만 삶이 너무 척박하니까 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다 내려놓고 그 생활 속에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일을 했고 아이를 돌봤고 일, 학교, 집. 저보고 그냥 비타민 수치가 8인 환자는 처음 봤다고. 비타민 D 수치가. 그냥 할 일을 주시더라고요. 환자복 둥둥 팔다리 걷고 바깥에 베드에 누워 있는 거. 자연 햇빛 보는 거. 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그게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네. 그 안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일 없이 있는 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쥐어짜도 나오지 않던 시가 그냥 하루에 줄줄줄줄. 그래서 그거를 뭐 휴대폰에 기록도 하고 또 메모장에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와 글을 통해서 사실 제가 치유를 받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면서 시도 다시 쓰게 되시고. 그렇게 투병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그 전과는 삶도 많이 달라지셨기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우셨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삶이 달라지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암병동 종합병원의 암병동 옆에 소아암병동이 있었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 복직하기 전에 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엄마들 1시간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당신도 환자라서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 너무 치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냥 환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가서 책을 읽어주러 갔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선생님은 왜 왔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그때는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그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가발을 벗으면서 얘들아 나 너희하고 똑같아. 너희들 밥 잘 먹고 하면 너희들 학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 밥 잘 먹고 선생님 한 달 뒤에 보자. 제 모습을 보이면서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 선생님 머리가 없는 상태로 가서 제가 좀 웃긴 게 저도 그때는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보면서 야 짜잔 선생님 뭐 하나 보여줄게 하면서 가발을 딱 벗으니까 얘들이 선생님 놀랐지. 네 깜짝 놀랐죠. 선생님 막 머리 이렇게 길게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야 선생님도 너랑 똑같아. 근데 나는 이제 학교 간다. 하면서 선생님이 선생님이거든. 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막 하는 게 너무 근데 아이들이요 그 순간 저를 막 껴안고 왜냐면 같은 항암을 하는 그런 체험. 꿈을 서로 아니까. 네. 그래서 무슨 봉사활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면서요. 사실은 이 봉사는 제가 이제 환자의 자격으로 네. 북셰프라고 그림책 읽어주러 아이들한테 갔고 네. 저희 첫째가 물리치료사 이렇게 저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게 팔이 안 들려가지고 임파 전이 때문에 재활 치료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얘가 그거 눈 떠서 전공을 이제
물리치료로 이제 전향을 해서 네. 지금은 이제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월 1회 정도 노인 주간 보호소에 가서 북셰프, 그림책,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사, 건강교실 이렇게 해서 모자 봉사를 하는데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할머니한테 가서 네, 안마도 해드리고 저는 막 그림책 읽어주고 그러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 네, 그림책 읽어주는 봉사하면서 네, 그 살아 있어서 하는 일이라서 좀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렇지 살아있어서. 제가 지금 많은 암 한우들의 암 선배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전화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학한 지가 사실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거의 하루에 한두 골 정도의 갑자기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 너가 떠올랐어. 이런 전화를 제가 하루에 한두 받았는데 네. 그러면 혹자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 무섭지 않아? 근데 저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제가 비워야 하고 내려야 하고 인정해야 될 때 막 악다구니를 쓰고 네.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이가 젊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1번이라고. 수술 날짜를 빨리 잡고 그리고 가족이 있지만 요양병원 이렇게 도움을 받을 곳을 많이 이렇게 찾으라고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게 그냥 안 겪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랑은 굉장히 그럼요. 그렇죠. 예.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뵈면 그 안에 품고 계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모임에 가서 네. 교대를 갔다고 하니까 네. 친구들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교대 막 이렇게 놀리던 기억이 나고요. 네. 어린 시절에 저는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그냥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누워 계셨어요. 네, 거의 일어나지 못하시고 누워 계셨고 그러던 아버지가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부터 엄마는 세 딸을 키우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면서 저를 키우신 거 기억납니다.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는 공중 화장실을 쓰는 단칸방에서 엄마는 리어커라고 그러죠, 그죠? 리어커, 네, 리어커라고 하는 그걸 끄시고 시장 입구에서 풀빵, 풀빵과 물어묵을 파시는 장사를 하셨고 저희 세 자매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힘들게 그렇게 밖에서 돈을 버셨는데 그럼 세 자매는 누가 돌보고 식사는 누가 챙겨주고 그랬을까요? 장사 나가시고 나면 저희 셋이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어디 나가기보다는 그냥 셋이서 놀면서 그냥 단칸방에서 엄마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냥 세 기억이 납니다. 자매끼리 서로 네. 의지가 되면서 그렇게 엄마를 기다리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끼리 식사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요?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었었고 네. 점심으로 네. 그리고 저녁은 엄마가 올 때까지 진짜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세 자매가 기다리고 엄마가 오시면 팔다가 남은 그 식은 불빵과 그러니까 물에 퉁퉁 불어서 건진 오뎅을 가지고 오시면 그거 막 이렇게 끼니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부족하니까 네. 엄마가 장사하거나 못 팔고 온 풀빵이나 물에 부은 오뎅을 먹었겠군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늘 배가 고팠나요? 늘 저녁은 엄마가 올 때 차려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올 엄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겠냐. 네. 세 자매가 착했는지 그런 불평이나 투정을 부리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냥 어릴 적부터 네. 가난하니까 그냥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불평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학원도 다니고 싶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엄마한테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사정을 아니까. 사정을 하니까 말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성장하실 때까지 어머니가 계속 그러면 행상으로 세 자녀를 키우셨나요? 리어카 장사를 그게 잘 안 돼서 접으신 거겠죠. 네. 그리고 엄마도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에 크셨기 때문에 그때는 장사를 치우고 나서서는 대구가 섬유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섬유 짜는 공장을 다니셨어요. 아. 주간, 야간 2교대 공장을. 네. 그러면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세 자녀를 키우셨네요. 네.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심부름을 갔었어요. 가시니까 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끄러운 굉음과 그리고 불빛이 막 눈이 부실 정도의 예, 그 불빛 아래 엄마가 커다란 기계에 매달리셔서 이렇게 섬유를 짜고 계시더라고요. 불러도 들리지 않아.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엄마 이렇게 하니까 겨우 이렇게 저를 돌아보시는데 그때 엄마의 모습은 그냥 핏기 하나도 없이 저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어렸지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공장에서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엄마를 기쁘게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매일 가장으로 세 딸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혜진 선생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엄마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잖아요. 저희 키우면서 리어카 풀빵 장사부터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막 장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혼자서 하는 장사. 근데 그런 것들이 해보니 안 되고 해서 마지막에 간 게 엄마가 어렸을 적 다니던 그 공장을 다시 간 거였거든요. 엄마도 좀 불우하게 이렇게 크셨으니까. 그래서 이 불우한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 또 불우한 환경에 놓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가운데 나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아프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 싫어라는 또 이렇게 막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되게 불쌍했어요. 네. 그랬겠죠. 14시간을 근무를 하고 생각나면 옛날에 저도 방직 공장을 한번 가봤는데 완전 먼지예요. 네. 먼지에 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아예 소리도 안 들리는 아주 열악한 환경. 지금이 아니라 옛날 그 환경을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던 거를 자녀들한테는 감추고 싶으셨을 텐데 우연히 그걸 보고 그 순간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근데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동안 공부를 안 잘 했는데. 하셨다고 안 하셔가지고. 그때가 중학교 1학년 정도 말 정도였던 기억이 나요. 네. 추운 겨울. 공부를 해야겠어 하니까 영어는 알파벳밖에 모르고 네. 수학은 싫어해서 사칙 연산 정도 네. 그리고 다른 공부는 하지 않았고 네.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네. 이렇게 했었고 그때 제 기억에 갑자기 아이가 변한 거죠. 그래서 한글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토시 하나까지 암기식 교육에 제가 정말 다 적으면서 그걸 통째로 외우면서 막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앉아서 정말 공부만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던가요? 영수는 사실은 포기. 이게 더 이상 기초가 안 되고 아까 학원 너무 다니고 싶었지만 제가 그거 학원 가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전교의 어떤 아이였냐면 네. 쟤는 국어랑 암기 과목은 절대 틀리지 않는 아이야. 이렇게 해서 중2 때 학력 진보상이라고 저희 때는 이렇게 성적을 쫙 벽 뒤에 걸어 놓았었거든요. 네. 1등에서 꼴찌까지. 네. 근데 갑자기 성적이 오르니까 그런 상을 받은 게 저한테 정말 큰 동기 유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은데요. 뒤에서 그쵸? 그런 학생이 그렇게 상까지 받고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또 특별한 꿈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제가 엄마의 기쁨이 된 거잖아요. 네. 엄마의 공부 잘하는 자랑거리고. 딸. 그냥 정말 저는 중3 때 반에서 1, 2등을 했었어요. 와. 꼴찌였던 아이가. 그러면서 와. 나는 은행에 갈 거야.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원도 한도 없이 많이 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예, 대구 시내에서 제일 높은 여상을 이제 가겠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인문계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왜? 엄마가 생각해도 쟤는 인문계에 가서 남들이 가는 대학을 갔으면 하는 엄마의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그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혜진 선생님의 재능을 보신 거네요. 네. 공부를 잘하는 딸을 끝까지 공부하게끔 해주고 싶다. 네. 그런 엄마의 어떤 마음 먹어주셨던 것이 지금 선생님을 만드신 거네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본인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입을 하나 더 덜어야 되니까 빨리 지금 상고 가서 돈을 벌어서 엄마도 언니도 동생도 먹여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아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 생각은 조금 더 공부를 더 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네. 간 거죠. 네.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또 많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어땠나요? 인문계를 가보니 네.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네. 문과를 가니까 실력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반에서 한 1, 2등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네. 가서도. 예, 인문계 문과에 문과에 진학하고 가서. 나서. 그러니까 네. 학교 공부, 집에 와서도 공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 정도 성적이 나와서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됐네요. 네. 옛날에는 선생님 네.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럼요. 물론 뭐 지금도 지금도 너무 멋있는 그러긴 하는데. 직업이죠. 그럴 때 어머니가 이 교대를 나오셔갖고 이제 선생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제가 교대에 간 자체가 엄마는 정말 자랑거리 딸이었고 그리고 교대에서도 사실은 제가 예체능이 전혀 안 되는 게 어릴 적 피아노나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 사실은 저는 교대 가서도 고3 때 못지않게 정말 공부만 하면서 생활을 보냈더라고요. 장학금을 타야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장학금도 타셨어요? 장학금도 타고 임용도 대구시에 발령을 받고. 와. 대구시에 임용을 받으려면 네. 그중에 또 공부를 좀 순위가 높아야만이 아, 그런 뜻이에요? 아. 돼요. 아니면은 좀 다른 데로 가게 되거든요. 네. 임용고시를 쳤었거든요. 네. 이렇게 죽고 살고 공부를 한 거예요. 네. 아주 죽고 살고. 공부한 그러면- 기억밖에 안 나요. 다시 돌아온 일상은 어때요? 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 떠올랐어요. 얘들 내가 학교에 가면 잘해줘야지. 제가 2017년도에 사실 수석교사가 되고 이듬해 3학년인데 읽지 못하는 아이,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1년간 가르치는 도중에 제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됐고 네. 다시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난 거죠. 네. 그래서 복직하면서 다시 히히히 천천히 꼼꼼히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 읽기 교실의 제 반 이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히히 웃으며 나가는 반. 네, 예. 천천히 꼼꼼히, 꾸준히 하루에 너무 좋네요. 그렇지만 히히히 야 한글 뗐어 하는 반인데요. 네. 그 반에 제가 이제 다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시 이제 품으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내가 살아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주정 선생님이 707명의 아이들을 품으셨고 또 이혜진 선생님은 이렇게 학업이 느린 아이들, 정말 히히히가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품으셨다는 게 진짜 두 분 모두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비교 불가합니다. 저하고는. 왜냐하면 그런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나서 아이들 사랑한다는 것은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 제가 알기로 우리 샤론의 꽃필 때 터줏대감이신 우리 박준호 선생님과도 잘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이실까요? 제가 2015년도에 수석 교사가 되어서 교원대에서 연수를 받았었어요. 직무 네. 연수. 네. 그때 강사님이셨는데 아, 네, 제가 그 강의가 너무 감명 깊어서 번호를 여쭤봤어요. 아. 그래서 박주정, 눈물샘, 콩나물교육, 공고 선생님 이렇게 길게 프로필을 따놨더라고요. 네, 그때부터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발굴해가지고 네. 교육부와 조선일보에서 상을 줘요. 네. 그걸 올해의 스승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스승상을 제가 1회인데 네. 이분이 20 몇 기인가 오. 하여튼 아주 막내로 네. 작년인가 된 거예요. 네, 두 분을 보니까 왜 올해 스승상을 받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이런 선생님 만난 학생들은 참 복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올해의 스승상 네. 관계로 가끔 전화를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반지를 잃어먹었다는 거야. 반지. 그 사연이 뭐였죠? 어쨌다고요? 제가 아끼는 반지가 있었어요. 요즘 네. 금값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녁에 되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예요. 하루 네. 종일 다녔는데.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날 마침 또 예비 대학생들, 예비 교대생들 가르치러 또 출강을 하러 교대에 갔는데 제가 그 강의실까지 네. 금반지를 찾아보겠다고 밤에. 네, 이리저리 막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차를 몰고 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나 이렇게 그 이후로 찾은 적이 없었는데 이깟 반지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금반지는 떡 사 먹은 걸로 할게요 하고 근데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 오니까. 그래서 그래 이왕 반지는 잃어버렸고 근데 이제 막내한테만 전화를 딱 엄마 반지 잃어버렸어. 엄마 워낙 잘 잃어버리니까 좀 아깝네 이렇게 하고 그냥 웃으면서 잠을 잔 거예요. 네. 예전 같으면 막 후회하면서 어디다 나 잠을 못 잘 만한데 그리고 아침에 제 교실 수석 교사실 문을 열고 컴퓨터 딱 켜는 자리에 보니까 뭐가 반짝하는데 그 반지였어요. 네. 그때 제가 감사해라. 네 그때 제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만 주시고 반지를 주셨네요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시를 제가 이제 그럴 때 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담담하게 시로 쓴 거를 근데 그 반지 찾은 게 기쁜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이 전 그렇죠. 너무 기뻐서 그걸 카톡으로 이제 지인들한테 공유를 했거든요. 교회에 저희 15년 지기 학부모님이 그걸 읽으시더니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책 제목이 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좀 특이하죠. 네.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요양병원을 갔어요. 한 줄도 읽지 못했어요. 그 읽지 못한 이유가 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독을 했거든요, 성경. 사실은 이 독 들었어요. 네. 틀어놓고 하염없이 중얼거리고 듣고 묵상하고 그 생각이 나서 책을 출간하기 앞서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죠. 오디오북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를 딱 떠올리면 사람들이 암한우. 제 동료들은 근데 이때 암은 벌써 캔서의 암이 아니고 깨달음의 암, 네. 감탄. 감사의 암, 삶이 된 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암이 삶이 되면서 암이 되면서 알미 된 그 자체를 제가 지금도 나처럼 투병중인 환우들이나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은데 이 책을 좀 읽었으면 해서 짧지만 강한 이렇게
메시지를 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분량을 줄인다는 이유로 제가 그걸 2년간 만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하면서 이걸 몸이 아프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그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암 치료하실 때 눈이 안 보이셨던 경험이 그 경험 때문에 오디오북이 나왔다는 건 또 감사한 일이네요. 제가 오늘 이혜진 선생님을 뵈면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와 연단을 이뤄서 아침에 샤론의 꽃을 피우신 귀한 이야기를 나누신 이혜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혜진 선생님 앞에 많이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 샤론의 꽃은 선생님의 삶과 너무 닮아서 선물합니다. 받으시죠. 와,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오늘 또 전합니다. 네. 샤론의 꽃은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의 인생에 꼭 한 번은 피어납니다. 오늘 만나뵌 이혜진 선생님처럼 인생에 거듭된 고난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샤론의 꽃은 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해준 모든 시청자분들의 인생에도 각자의 때에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필 때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